2부 코리안 마켓 사인즈로 돌아왔습니다. 어제는 국내 증시가 오랜만에 강한 모습을 또 보여줬거든요. 실적 중심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가 그래도 잘 버텨준 하루인 만큼 국내 증시에도 그래도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일본에서 BOJ 통화정책금융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전반적인 글로벌 리스크들 계속 주목하시면서 오늘 장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겹치는 만큼 오늘 국내장에서 확인해 볼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뉴욕 증시 상황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뉴욕 증시도 기술주가 버텨주긴 했지만 크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28% 내렸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강보합 마감을 했죠. 장중에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관망 심리가 계속해서 시장에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지 시간 30일부터 31일까지 7월 FOMC가 진행이 되죠. 기준금리 향방을 이날 알 수 있을 텐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 등 빅테크가 이번 주 실적 발표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넷의 시가총액만 10조 달러에 달합니다. 그만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대형 기술주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중소형주 중심의 주가 지수죠. 러셀 2000는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은 중소형주의 로테이션이 조금은 잠잠했던, 조금은 시선에서 뒤처졌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시죠. 대형 기술주 크게 움직이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애플이 0.13% 강세를 보였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가 9월에 바로 출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시장 긍정적으로 그래도 반응을 했습니다. 10월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몇 주 정도 딜레이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건지 계속해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애플이 지금 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엔비디아 칩이 아닌 구글의 칩 바탕으로 지금 구동시켰다, 트레이닝 시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관련해서 이렇게 빅테크들이 자체적인 칩 개발에 나서고 있는 만큼 엔비디아와의 관계성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34% 오름세를 보였고요. 엔비디아 주가 1.3% 하락 마감을 했는데 애플이 그런 구글 칩을 기반으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는 그래도 오름세를 소폭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반도체주 대체로 하방 압력을 받은 것 확인할 수가 있고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1.45% 강세를 보였고 메타가 보합 마감했습니다. 아마존 0.38% 오름세를 보였고 테슬라 5.6% 강세를 보였는데요. 애널리스트 콜을 통해서 오름 배경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구글이 강세를 보이고 디즈니, 컴캐스트 강세를 보이고 또 테슬라가 강세를 보이면서 경기 민감주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이날 1% 이상 강세를 보였고요. 에너지 섹터는 지금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섹터 기준으로는 1%가량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확인해 보시죠. 일단 실적을 앞두고 있는 대형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 8월 1일 날 실적 발표 예정이 돼 있죠. TD코엔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 2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국 수요 우려 여전하지만 이번 실적 예상에 부합할 것이다라는 코멘트였고요.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수 의견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AI 기능이 추가되면서 억눌렸던 교체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코멘트 달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현지 시간 30일에 가장 먼저 빅4 중에서 지금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레이먼드 제임스가 아웃퍼폼 의견 유지했고요. 기술주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AI 테마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 살펴볼까요? 대형주 아마존도 애플과 같은 날 8월 1일 날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죠. 에버코어 ISI가 아웃퍼폼 의견 제시했고요. 2분기 호실적을 기대한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일라이릴리는 비만 치료제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주가도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JP모건이 비중 확대 의견 제시했는데요. 8월 8일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밸류에이션이 높아도 가져가야 할 종목이다라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을 앞둔 대형주 외에도 지금 우리가 주목할 종목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테슬라, 아까 급등했던 것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날 모건 스탠리가 탑픽으로 최선호주로 꼽으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주당 목표 주가 310달러로 제시했는데 현재 월요일장 종가 기준 약 33%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 탑픽으로 포드 대신 테슬라를 꼽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가 계속해서 강세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코인베이스 오늘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 전환하면서 3%대의 하락률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오펜하이머가 아웃퍼폼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규제권으로 비트코인 외에도 가상자산이 진입을 했고 또 디지털 자산이 주류 자산으로 인식이 되면서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S&P 500에 코인베이스가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라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3M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다우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던 주역이었죠. 도이체방크가 보유해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상향 조정했는데요. 빌 브라운이 3월 중순 CEO로 합류한 이후 긍정적인 이야기만 들리고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찰스 슈왑은 미국의 최대 증권사죠. 파이프 샌들러가 그러나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략적으로 투자 의견 잠시 변경하겠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애널리스트가 주목한 종목까지 저희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주목할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이슈 아무래도 빅테크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빅테크 살펴봐야겠죠. 사실 이번 여름은 빅테크에 참 잔인한 여름이었습니다. 3주간 시총 변화량을 한번 보시죠. M7의 시총의 변화량 지난 3주 동안 정말 많이 감소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차트가 작년부터 쭉 나열이 돼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많이 감소한 적은 작년도 없었죠. 그만큼 정말 잔인하고 힘든 여름을 보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3주간 시총이 1조 5,200억 달러 증발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 주가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마이크로소프트 매출 14%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AI 선두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는 매출 20%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메타 최근에 AI 지출 엄청나게 많이 늘렸었죠. 이 지출 감당 가능할지 현금 흐름까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존은 매출 6%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AI에 역시나 많은 투자를 했었습니다.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실제 수치로 실적에 찍히고 있는지 투자자들이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애플 매출은 3%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매출이 감소세를 끝낼 수 있을까를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쌓인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6개 분기 중에서 5개 분기 매출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이번에 턴어라운드가 가능할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AI에 대한 지금 아이폰 교체 수요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AI 수요 전망을 당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빅테크가 하반기 시험 때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 한 가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빅테크에 이어서 바이오도 최근에 굉장히 이슈를 끌고 있는데요. 사실 이 바이오 업종에 있어서 가장 큰 걱정거리였다면 IRA에 따른 약값 인하 압박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실적, 매출에 좀 안 좋은 이익이 있지 않을까 부담이 작용을 했었는데 이 부담이 최근 들어서 좀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왜냐? 최근 여러 바이오 기업들의 어닝콜에서 이런 약값 인하 압박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제시가 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지금 정부가 지금 약값 협상에 대해서 처음으로 약품 대상 10개 제품을 가격을 협상을 하고 있었고 거의 최종 도달했다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약품 가격은 9월 1일 날 발표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제약사들 최종 가격을 이미 조금 언지를 받은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어닝콜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 랠리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약사 12개월 선행 PER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주 이에 대한 영향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밸류에서 좀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중에서도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 외에 기타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비나 에브비, 존슨앤존슨 등 좀 시선을 돌릴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이 안에서도 순환매가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이슈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 개장 전에 꼭 지켜봐야 될 이슈들 체크해보시죠. 네, 어제장 우리 증시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까지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간만에 국내 증시에서 빨간불이 시원하게 들어왔습니다. 양지수 모수 오름세를 보였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 넘게 오름폭을 키웠고요. 또 그동안 우리 시장을 매도했던 외국인들 또한 어제는 나름 유의미한 매수 물량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코스피가 1.23% 오른 2,765선까지 올랐고요. 지난주 금요일 800선 아래에서 마무리 지었던 코스닥 어제는 1.3% 오르면서 807선까지 일단은 회복을 해준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해 종목들을 통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제약 바이오주들 좋은 데는 여전히 좋습니다. 알테오젠 지속적으로 수주 연속으로 1위권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금융 관련주들 최근에 이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어제 52주 신고가 돌파를 해줬는데 5천만 주를 자체적으로 소각해서 수조 원대 자금을 투입한다라고 합니다. 해당 기대감으로 어제 이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 쪽에서도 상해 종목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동일한 이슈로 우리 금융지주 또한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좋았던 쪽이 또 방산 쪽이 될 텐데요. 어제 여러 방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중에 한국항공오조가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700%가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 여러 전쟁들이 장기화되는 국면에 들어가면서 국내 방산주들의 수혜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과 함께 앞으로 남은 하반기의 가이던스 또한 긍정적으로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기관 쪽의 순매수 상해 종목 보시면은 한국항공우주뿐만 아니라 오늘 시간 안에서 발표될 실적들
발표할 수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는데요. 오늘 아닌 내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실적 기대감과 함께 어제 52주 신고가 올라가기도 했고요. 신한지주 외국인 쪽에서 확인해봤던 것처럼 동일하게 코스피 안에서 여전히 상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2차전지 관련주들도 상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 이슈와 종목 그리고 섹터 단위로 우리가 확인해봤을 때 어제 체크해볼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놓고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첫 번째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대왕고래 어제 저희가 꼭 장 전에 확인해 볼 이슈다라고 설명을 이 시간에 드렸었는데 어제 관련주들 그대로 좋은 상승 흐름으로 바로 이어졌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은 상한가 들어갔고요. 화성밸브는 16%의 가격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메이저 석유 기업인 아람코 그리고 애니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단독 기사로 전해졌었는데 관련주들이 그대로 상승 흐름을 받아간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화장품 쪽 또 어제 오랜만에 또 다시금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가 28%, 에이블 CNC가 16% 가까이 오름폭을 키웠는데 지금 미국 LA에서 K 콘서트가 주말 사이에 열렸었죠. 근데 K 콘서트를 진행하는데 그 안에 콘서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스를 모두 K 뷰티 부스로 꾸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제품을 받아갔다라고 하는데 K 뷰티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미국 안에서 뜨겁구나라는 거를 현지에서 체감하면서 관련주들이 또 대려 수혜를 받아갔고요. 또 여기에 아마존 프라임데이 얼마 전에 마무리가 됐었는데 그 안에서 K-뷰티의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라왔다는 수치까지 확인이 되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들 지난주부터 계속 좋았죠. 근데 어제 조금 달랐던 거는 그동안 못 갔던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올랐다라는 게 될 것 같고요. 해당 섹터 안에서도 순환 매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크게 오름폭을 보이지 못했던 오성첨단 소재 20% 넘게 올랐고 T사이언티픽이나 하나투자증권도 10% 가까운 반등 흐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미국 증시 안에서도 가상화폐 관련주로 분류되는 기업들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 증시에서도 앞으로 이슈가 계속될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 볼 두 가지 이슈도 체크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티몬과 위메프 사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는데 이번 티몬과 위메프 사태 시작은 5월 달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면서부터 촉발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이 티몬 위메프 사태로 인해서 정부 쪽에서 지원한 지원금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정부 측에서는 최종적으로 5,600억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중기분 자금도 있고요. 또 기업이나 신보 쪽에서의 프로그램 대출까지 포함이 된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따로 티몬과 위메프에도 10억 원이 넘는 이 지출을 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대출이기 때문에 일단 급한 불을 먼저 끄는 정도이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위메프랑 티몬 쪽에서의 자금 신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싱가포르에 있는 본사 Q10과 미국에 있는 계열사 위시 그리고 위메프의 Q10의 총 미정 상금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도 현재 상황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결과적으로는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가면서 시간 내에서 쿠팡으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되려 상한가 직행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최근 관련주들의 흐름 굉장히 가파르게 나왔었죠. 종가 현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CTC 어제도 4% 상승 흐름 보이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돌파를 했고 시간에서는 상한가 안착했던 만큼 오늘 또 변동성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동일하게 쿠팡 쪽에서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동방 어제는 대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날과 갤럭시와 머니트리, 헥토파이낸셜은 현재 쿠팡 안에서 결제사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관련주들 모두 오늘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두 번째 이슈는 K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국토교통부가 K 스마트시티와 관련돼서 기술 개발이나 인허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본격적으로 전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스마트시티 안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규제, 실증 검토 기간도 2주로 단축을 시키고요. 그리고 혁신 기술을 발굴한 공무원들에게는 면책권도 부여해서 스마트시티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수출길까지 열어준다라고 하는데 그의 일환으로 오는 9월에 킨텍스에서 세계 최대 스마트 도시 박람회도 개최한다라고 합니다. 지난 5월에 사우디 장관과 함께 만났던 모습인데 스마트시티 관련주들 오랜만에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이 테마단에서의 움직임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 스마트시티가 주목받았을 때 움직였던 관련주들 종가 현황 어제 상황으로 확인을 해볼까요? 크게 5개 종목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건설사부터 여러 가지 통신사나 이 AI와 관련된 기술주들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겹쳐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개장 전략까지 챙겨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집권면 톱 기사는 신한주도 통큰 주주환원에 불붙은 밸류업주. 최근에 사실 주도주, 주도 섹터 없죠. 그다음에 투자 주체도 요즘에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어제는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샀지만 또 그전엔 또 팔고.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에 뭔가 이렇게 딱 중심을 잡아주는 어떤 그런 축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순환매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순환매의 주인공은 밸류업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주가 한번 볼까요? 어제 신한주주 4.6% 올라서 5대 금융주 중에서는 제일 많이 올랐죠. KB금융 3%, 키움 5%대 키움증권이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카드도 4% 넘게 올랐고 그다음에 비금융주 쪽에서는 현대차가 4.9%, 5% 가까이 올라서 최근에 조금 조정받았는데요. 어제 단숨에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기아도 올랐고 삼성물산, GS, 그다음에 어제 LG까지 이 지주사들. 삼성물산이 이제 삼성그룹의 지주사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지주사도 어제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밸류업은 계속해서 테마가 이슈가 살아있고 좀 더 아쉽다라는 거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데 지난 7월 세제 개편한 얘기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세제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제정이 돼야지 통과가 돼야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상법 개정과 같은 이런 부분들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 이제 이 사업 재편한다고 하면서 기업들 뭐 분할 또 뭐 물적 분할, 인적 분할 외에 또 합병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 보면 소액 주주들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의 이해 수혜 부분은 별로 없거든요. 기업들의 이익, 오너들의 이익에 집중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또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이 상법 개정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 얘기가 자꾸 또 목소리가 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TMF, 팀원 플러스 UMF를 합쳐서 요즘에 TMF라고 또 표현을 하더군요. 이 TMF 사태가 계속해서 지금 파장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뭐 미정산 금액이 1조 원대까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이게 간단치 않은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내수 쪽에 특히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 이쪽에 더 심리적인 어떤 그런 탈감, 박탈감을 더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결국 소비 심리라든가 이런 내수 심리가 더 안 좋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건 좀 차치하더라도 내부적으로만 들어가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고용배표가 나타나서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하루 지났죠. 이 사태가 벌어진 23일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뭔가 수습을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나서 하루 만이 어제 전격적으로 TMM과 UMF에 대해서 기업 회생을 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좀 새로운 어떤 국면으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보는 측면과 함께 결국은 돈 낼 능력이 안 되니까 해결할 능력이 안 되니까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야.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또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도 있고요.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끌어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고 법원은 구 대표의 출국을 금지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게 좀 사실 냉혹하고 굉장히 냉정한 시장 논리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팀원과 웨프가 이렇게 되면 결국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여기를 이용하던 기존의 고객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요즘 유통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표 한번 보시죠. 주요 쇼핑 앱들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살펴보면요. 왼쪽 그림입니다. 쿠팡이 압도적으로 한 월간 3,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알리, 테무, 11번가 G마켓. 밑에 팀원과 웨프가 6위, 7위인데 팀원과 웨프 둘의 활성 이용자 수를 합하면 거의 900만 명에 육박을 해서 바로 2위로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치 않은 거죠. 그다음에 오픈마켓 쪽 보면 역시 네이버가 42%로 단연 1위고 쿠팡이 16%로 2위인데 11번가 G마켓 쭉 있습니다만 끝에 이제 팀원과 웨프를 합하면 8% 정도가 돼서 바로 카카오 다음 순위까지 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사태가 상당히 좀 파장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긴 한데 결국은 이들이 이 팀원과 웨프가 이제 그 기업 회장을 신청하고 이를테면 이제 이용을 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어디로 갈 것이냐 이 이용자 수들을 놓고 유통업계가 이제 자기네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마케팅 활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현실이 참 냉혹한 거죠. 자, 쿠팡주, 지능여행주. TMF 사태는 단순히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어제 그런 모습들이 월요일이다 보니까 좀 많이 좀 있었고요. 일단 쿠팡의 물류, 쿠팡은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쿠팡의 물류나 결제 대행사들이 어제 거의 상한가 가거나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이 미정상금 여파 때문에 하나투어 같은 이런 여행주들은 굉장히 크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여행주들 참 많이 떨어졌는데 보시죠. 오른쪽으로 내리막 화살표를 보시면 노란풍선이 9%가 넘게 급락을 했고요. 하나투어도 6% 가까이,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도 3% 가까이 각각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여행주 사실은 좀 냉정하게 보면 이번 TMF 사태로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예를 들어 하나투어가 많아야 한 100억 정도, 그다음에 보통 한 4, 50억 정도 이 정도 미정상금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공식적 발표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추정치인데 하나투어만 해도 그 매출이 수천억 대에 달하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 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5%, 6% 가까이 떨어질 정도는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과도하게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건데요. 사실 또 여기에다가 환율이 좀 높다 보니까 이 고가 여행 패키지들 상품이 좀 부진했던 모양입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도, 그러니까 여행계 자체의 문제들도 어제 여행주가 좀 더 많이 떨어졌던 어떤 그런 이유로 소위 말해서 이제 울고 싶던 차에 뺨 때려준 격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샘 같은 인테리어 업계들도 이게 미수금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쿠팡의 물류를 대행하고 있는 KSTC라는 회사는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또 하나 이제 물류를 대행하는 업체인 동방 같은 경우도 23% 가까이 올라가는 등 이런 좀 명과 암이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제 대행사 다날 헥토파이낸셜도 주가가 올랐고요. 네이버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걸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은행주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앞서 이제 신한금융 얘기를 할 때 은행주들의 실적이 워낙에 좋았다, 또 밸류업 기대감도 있었다 등등등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제 은행들 잘 나가는데 뭔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굉장히 이제 완곡하게 표현을 드리면 그런 어떤 내용이 나와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 가져왔습니다. 은행들의 부실 지표가 5년 만에 최악이다. 근데 부동산 PF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일단 상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은행사 5대 금융주의 부실채권 비율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2분기 현재 부실채권 비율, 즉 총 여신 대비 고정이하 비율이 0.62%까지 올랐습니다. 밸류업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KB금융, 그다음에 신한금융은 0.62%가 평균인데 이거보다 더 높은 0.7% 육박하는 그런 수치를 좀 보여줬고요. 아무래도 이게 전체적으로 은행들한테는 이게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영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은행들 부채권 비율이 이렇게 늘어났던 이유는
지금 부동산 PF 문제 좀 정부가 해결하려고 사업장들 또 사업성들 재평가라고 이제 오더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준치에 미달하는 사업장들 또 사업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실채권, NPL로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악재죠. 근데 이 악재는 결국 이제 해결을 할 거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실적이 좋다는 얘기는 갖고 있는 돈, 쌓아놓은 돈이 많다, 곡간이 풍성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동산 PF 관련 충당금 문제를 이제 마치 이제 1분기 때 홍콩 ELS 부실 문제와 관련해서 충당금 쌓고 또 배상하고 이런 것들처럼 내부에 갖고 있는 돈으로 딴 데서 빌리지 않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문제는 조금 이제 아주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은 눈여겨보시라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융주들 잘 나가고 있긴 한데 이런 약간의 좀 지엽적일 수도 있지만 악재들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좀 비극입니다. 여러 이벤트들이 모두 몰려있는 한 주인데 일단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내일 열리는 BOJ 회의 그리고 그 다음 날 FOMC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미국 측은 뭐 금리 동결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본 쪽에서는 좀 월가에서도 의견이 많이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먼저 미국 얘기를 좀 먼저 하면요. 네. 지금 현재는 미국은 연말까지 해서 3회 인하를 지금 일단 예상하는 쪽이 많아졌고, 네. 첫 스타트를 9월, 그다음에 이제 11월, 12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부에서는 지금 7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 윌리엄 더들린가요? 저기 뉴욕 연준 총재였던 분 같은 경우도 당장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실업률 자체가 3.4에서 지금 4.1까지 올라왔고, 이게 추세를 형성을 하게 되면 이게 등락을 하는 게 아니라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일종의 트렌드처럼 이제 움직여버리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네. 확인이 되면은 최대한 빨리 인하를 하는 게 좋다라는 측면에서 얘기했고요. 어저께도 좀 그런 뉘앙스의 또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왔던 데다가 네. 닉 티밀하우스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간에 좀 구체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미국은 금리 동결을 할 것 같기는 한데 네.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컨센이 지금 3회인데 과연 연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눈높이를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 만약에 그게 안 나오게 되면 좀 시장이 좀 혼란스러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발표하고 난 다음에 실업률하고 이런 것들이 또 나오잖아요. 또 졸출하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뒤에 연은의 어떤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기로 했던 이제 그 확인을 시켜줬던 안 시켜줬던 간에 그 부분의 입장과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이런 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일본 엔화가 굉장히 약세를 보였었잖아요. 네. 최근에 갑자기 급등을 하긴 했지만 그 약세를 보였던 이유가 사실 미국이 이제 그 유럽연합 쪽에서 금리 인하를 할 때만 해도 미국도 당연히 금리 인하 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고용이 갑자기 급격히 그 난팜 지수가 크게 올라오면서 네. 금리 인하 안 하겠는데 이렇게 되면서 달러 강세가 나와버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해주면 우리는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살짝 좀 루즈하게 나갔다가 얻어맞은 건데 네. 최근에 이제 엔화가 급등이 나왔던 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최근에 이제 다시 미국이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된 것도 있지만 트럼프 후보가 그렇죠. 좀 이제 대놓고 엔화하고 위안화를 때렸잖아요. 네. 원화도 그 안에 들어갈 텐데 굳이 이제 안 쓴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때리고 나니까 그쪽에 이제 베팅을 했던 투자자들이 네. 급하게 이제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올라왔던 측면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는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봤는데 네. 지금은 약간 반반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패턴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일본이 지금 그 빚이 네. 나라 빚이 1250조 엔입니다. 이게 말이 1250조 엔이지 여기서 조금만 더 뭐 0.1만 금리가 올라가도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 금액이 크고 지금 현재도 지금 국채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거의 제로 금리이기 때문에 네.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전체 재정 수입의 한 25%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본이 그렇게 원하는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대신에 또 엔화가 또 이렇게 막 급락하라는 것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중간 어디에서 눈치를 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직접 또 개입해서 또 움직임도 나오기도 했잖아요. 나왔었죠. 네. 그러니까 엔화가 급격히 악화되면은 여론이 안 좋아질 거고, 왜냐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더 떨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이제 기준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눈치를 되게 많이 볼 거고, 과거에 패턴도 그래 왔었지만 이번 역시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고요. 하게 된다고 만약에 0.1이라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네.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주 급격하게 쏠리진 않더라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감기는 네. 어떤 그림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BOJ 그리고 페드의 통화 정책이 있는 이번 주 조금 더 글로벌 증시는 여러 큰 이벤트에 집중을 하면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장으로 좀 눈을 돌려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뉴욕 쪽에서 빅테크 관련주들이 주가가 갑자기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나쁘지 않았던 실적인 것 같았는데도 유독 좀 강하게 내렸다 이런 느낌도 사실 받긴 했는데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여파가 컸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지난주 급락했었던 이유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 투자 사이클에 이제 의문점을 좀 제시했었죠. 투자 비용이 대비해 가지고 실제로 아웃풋 매출로 연결되는 게 1%도 안 된다.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과잉 투자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네. 해필이면 구글에서 과소 투자보단 과잉 투자가 낫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석을 좀 잘못한 게 아니라 이제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네. 제대로 오버해서 하고 있구나라는 이제 인식을 줬던 거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계속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노이즈들이 네. 엔비디아 칩만으로도 지금 현재 올해 예정돼 있던 AI 가속기 칩을 만드는데 수요가 넘는다. 수요를 넘치는 공급이 나올 수 있다. 그만큼 지금 캐펙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많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만약에 빅테크들이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과잉 투자했다는 것 때문에 비용 절감이라든지 비중 조절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갑자기 두들겨 맞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과거에 IT 버블 때 논리하고 비슷하거든요. 투자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실제로 매출로 연결되는 게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 잠깐만 하고 이제 딱 멈추는 순간에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었던 네. 그런 걸 좀 우려하는 시선들이 여전히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실적은 잘 나왔는데 실적 무관하게 그렇지 않아도 좀 불안했는데 울고 싶었는데 그냥 뺨을 때린 게 아니라 그냥 주먹으로 그냥 한 대 때린 그런 상황이 됐던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지수를 보면은 차트를 보면은 60일선에서 다 걸쳐져 있어요. 엔비디아도 60일선에 걸쳐져 있고 나스닥도 역시 60일선에 걸쳐져 있는데 네. 낙폭 과대에 따라서 거기서 일단 지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오늘 새벽에 지금 엔비디아가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로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직 강하게 돌지 못한다는 건 여전히 네. 시장을 불안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답을 좀 찾으려고 그러면 결국 이번 주에 있는 FOMC 금리 인하 여부, 아무래도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이번 주에 빅테크 뭐 메타, 아마존, 그다음에 뭐 애플이라든지 네. 이런 쪽에 실적이 발표가 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그러면 이제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주에도 봤지만 실적 끝나고 나서 이들의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향후 네. 투자에 대한 방향성, 그다음에 이제 자기네 어떤 사업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조금 더 늘어지거나 이제 횡보하 아니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바닥을 찍을 네. 어떤 그림을 좀 그려질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급반등하기보다는 조금 더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기평에 걸려있는 AI 빅테크 관련주들 현재 횡보세가 더 길어질 수 있을지 추세 확인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국내 증시랑 미국 증시를 딱 놓고 봤을 때 오를 때는 약간 디커플링처럼 미국 측은 M7을 중심으로 훨씬 더 많이 올랐었고, 떨어질 때만 갑자기 커플링 현상이 나오면서 낙폭 구간은 동일하게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네네. 있었잖아요. 국내에 좀 M7과 같은 주도주가 부재해서 그랬을까요? 우리 대장이 바보용이 돼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네. 대장이 아무래도 삼성전자였잖아요. 네. 뭐 하이닉스도 좋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뭐 삼성이 하면 글로벌 표준이 될 정도로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기술에서 일단 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의 트렌드를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네. 실제적으로 글로벌 넘버 원이라고 얘기하기는 부끄러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동네 바보형이라고 맨날 놀리던 인텔하고 같이 손잡고 제일 뒤에서 놀던 그런 패턴이 되니까 당연히 한국 증시가 좋을 리가 없죠. 좋을 리가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산업의 비중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아요. 뭐 지금 요즘 이제 주가 한참 올라온 방산이나 조선 이런 네. 쪽도 사실 우리나라 산업 지도를 펴놓고 나서 보면은 규모, 물론 조선이 글로벌 5위권 안에 3개나 있기는 한데도 불구하고 네. 마켓 사이즈로 보면 그게 크질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네. 하반기에는 일단 뭐 달라질까요? 좋아질만 하니까 또 갑자기 빅7이 저러고 있잖아요. M7이. 그래서 이제 그 IT 쪽의 어떤 논쟁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돼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 아무래도 엔비디아형 퀄테스트가 통과되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요.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좀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그동안에는 AI 가속기 칩과 관련돼 있는 쪽에 많이 비중이 실렸다 그러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네. 이제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어쨌든 확장을 지금 시작을 한다는 것. 애플도 사실은 이제 탑재하는 거예요. 온 디바이스 AI가 탑재가 되는 게 한 달 정도 늦춰진다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탑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하반기부터는 일단 레거시 칩에 대한 수요는 어쨌든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이 투자와 레거시와 관련된 투자가 생각처럼 크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오히려 지금 디램 같은 경우는 과거 대비해서 많이 줄어 있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HBM 쪽으로 전환을 많이 했어요. 네. 돈이 없으니까. 하이닉스도 돈이 없기 때문에 라인을 갖다가 그 디램 라인을 전환하면은 100이 들어갈 돈을 10만 집어넣으면 전환이 가능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환을 많이 했고, 뭐 마이크론도 돈 없거든요, 사실 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갖다가 HBM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디램이나 낸드 쪽이 상대적으로 투자가 좀 약했던 측면이 있다. 그리고 올라오는 어떤 그림이나 보게 될 때는 그동안에 우리가 좀 도외시했었던 레거시 네. 쪽이 살아나면서 우리가 조금 그래도 좀 목에 힘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더 힘을 내줘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다시금 좀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은 그에 대한 부재로 우리가 좀 대안책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대선 리스크나 뭐 금리 인하에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업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최근에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제약 바이오주가 될 것 같아요. 계속 긍정적인 시각 유지해도 될까요? 네, 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올해 바이오는 23년의 바이오 그러니까 23년 이전의 바이오하고는 다른 바이오의 장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네. 글로벌화의 원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어쨌든 간에 뭐 일단은 뭐 그 다시 그 보완을 지시를 받았던 HLB도 일단 차치하더라도 네. 8월 21일까지 아마 유한양행의 렉나자 리브리마트 병용 투여 결과가
FDA 최종 이제 심사 여부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승인이 되게 되면은 진짜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이제 네. 우리 업체가 관여가 돼서 이제 나오는 게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로열티를 받겠죠. 판매 로열티를.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키트루다 SC 제형으로 해가지고 이게 3분기 말쯤이면 얼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키트루다만 해도 글로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마켓 사이즈가 30조가 넘습니다. 그 시장을 SC 제형으로 바꾼다라는 건 의미가 굉장히 큰 게 그게 이제 정맥 주사로 맞게 되면 1시간 이상 맞아야 될 걸 갖다 10분이면 되거든요. 네. 또 자기가 찔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효용성이나 편의성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여태까지 그 먼저 개발된 SC 제형들이 시장을 장악했던 패턴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땐 그것이 굉장히 커질 거고 단순히 커져서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회사들이 받아내는 돈을 가지고 결국 또 투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신약 개발을 위해서 아주 벤처급이든 아니면 뭐 이제 시작하는 빅바이오, 그러니까 바이오팜들 이런 회사들이 타깃이 된다 그러면 네. 오히려 이제 그 회사들 입장에서는 수요를 받기가 쉽죠. 그러면 이제 연구하기도 쉬워지게 되고 제품의 어떤 기술의 그 올라오는 속도도 빨라질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파이프라인이 점점 더 커지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그 바이오 시장 자체가 저변이 좀 커지는 네.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또 셀트리온이 이제 진펜트라라고 해서 레미케이드 SC 제형을 미국에서 신약으로 지금 승인을 받았는데 그거 역시 하반기부터 판매 시작이 되고요. 네. 서 회장께서 지금 최대 한 4조까지 판매 금액 기준으로 이거는 진짜로 그 정도만 팔리면 진짜 블록버스터거든요. 글로벌 신약으로서는 대단한 위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는 어떤 파생 효과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전 건의 바이오하고는 다를 것이다. 다만 이럴 때 올라갈 때 보면은 덩다리로 올라가는 애들이 많아요. 내용도 없이. 근데 그런 것들은 좀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안 되신다면 ETF를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황 자체가 제약바이오주에게 우호적인데 또 여기에 실제적으로 기술이나 실적까지도 가셔야 되는 원년이다. 계속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짧게 이것까지만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왕고래 관련주들 오랜만에 강한 불기둥을 보여줬는데 갑자기 글로벌 메이저 석유 기업들이 참가를 한다라는 의지를 밝히면서 조금 판의 흐름이 바뀌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요즘 기사를 보면은요. 네. 이게 작전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기사가 좀 오버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지금 석유개발공사 쪽에서 얘기한 걸 보면은 투자 설명회를 하겠다는 거였는데 네. 기사에서는 뭐 마치 걔네들이 투자를 검토하는 것처럼 또 그쵸. 나온 기사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뭐 삼성 퀄테스트 통과했다는 얘기 벌써 올해 몇 번 나왔습니까? 그쵸. 기사로? 네. 그러고 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LG전자 그 사상 최고치 찍은 게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애플카예요. 그때 당시에 애플카 뭐 LG전자 납품한다 어쩐다 하면서 네. 약간은 좀 기사들이 다분히 좀 부추기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지금은 그냥 액면 그대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걸 검토한다라고 지금 밝힌 게 전부예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작 단계거든요. 근데 다분히 좀 어떤 테마화를 시켜가지고 이슈 메이킹에서 주가를 움직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나 하는 좀 의심이 드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과대 해석은 하지 않는 걸로 여러분들도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사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 시장을 보는 눈을 키워야겠죠. 마켓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 그 신호들 잡아가시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매일 아침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 대한 힌트들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개장 상황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